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활동을 한 20년 정도 해왔고요. 때때로는 뭐 사회활동가나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그런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는 교육의 분량을 좀 줄이고 창작활동에 집중을 해왔었고, 근래에는 다시 교육이 아닌 어떠한 배움의 기회들을 만드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기술을 과학이라든지 어떤 발전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이라든지 생태계, 그리고 사람과 동물과 이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일부분으로서 생각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뭐 하드웨어 작업, 네트워킹 작업을 하면서도 이끼라든지 버섯, 그런 균류, 지으류, 이런 생명들, 그리고 균들의 공생의 관계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존의 기술이 뭐가 있을지, 돌봄의 기술이 뭐가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었고, 그때는 제 친구가 한 명이 청각장애인인데 제가 하는 작업이나 워크숍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저도 청각장애인과 농인과 함께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한 가지씩 이제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자 통역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좀 더 환대하는 공간과 그런 경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조금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 미국 동부에 있는 농인 커뮤니티와 좀 연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코딩 교육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이러다가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는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고, 그게 어떤 큰 사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친구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좀 다른 식으로 소통을 하거나 움직이는 친구들이 생기면 좋겠다로 확장이 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커뮤니티를 접근하게 되면 그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 그 관계는 그냥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커뮤니티든 접근하면은 그것은 의미 있는 관계로 남지를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일회용적인 관계가 되죠. 그래서 특히 사회약자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교육자로서 최대한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의도와 실천에는 그런 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냥 우정과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들을 넓혀간다는 거가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코드 교육을 하게 된 데는 이전부터 코드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그냥 제가 나눌 수 있는 어떠한 보따리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좀 뭉쳐서 뭔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되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를 할 때 비장애인이 쉽게 접근하는 뭐 유튜브에 있는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데 배울 게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청각장애인 학생들 그리고 농인들, 그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모두 존중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랑도 했었고요. 그 발달장애인, 그리고 다른 좀 관심이 있어하는
장애인 가족들, 친구들까지 그리고 협업자들까지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코드가 어려워요. 처음에 배우기에. 일단 영어를 써야 되고 숫자를 써야 되고 기호를 써야 되고 그런 수학적인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을 하는데 공통의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숫자를 익숙하게 해도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어도 장애인이 직접 코딩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비장애인 엔지니어가 와서 코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배워서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웹 디자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코드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는 언어예요. 그 인간을 차별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돌봄을 위한 언어로 사용을 하고 그 경계들을 작게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언러닝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is이 아니고 how we learn. 그 지점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배웠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했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왜 내가 이것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기회가 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질문을 안 하고 그 규격 안에 맞춰서 공부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언러닝이라는 것이 예술의 맥락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떠한 예술이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 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를 예술가로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떠한 지식 체계가 왜 헤게모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주 단순히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 혹은 참가자와 함께 어떠한 배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학습이 아닌 어떠한 배움, 이 러닝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자 입장에서도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참가자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이 당사자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태도로 가는 것인데 특히 미술의 맥락에서 저는 봤을 때 미술 교육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분야에 저는 집중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 못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에 오는 사람들도 마음이 조금 더 열려서 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하지 않을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미술관 벽에는 걸릴 수가 없는 작품을 교육의 맥락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 걸리지 못한다는 이유가 미술사적으로 아직 인정을 못 받거나 뭐 유통이 아직 되지 않는 아주 새로운 작업이거나 실험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의 맥락에서만 전시가 되는 작업이더라도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같은 그런 중요한 그런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언러닝의 기회이자 언러닝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작가, 당사자, 그리고 기획자, 관객 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데서 장애인을 보여줄 때
굉장히 그런 한정적인 역할과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술, 특히 시각 미술이라든지 굉장히 감각적인 것이 많은 예술을 하면서 우리가 그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술과 이 디자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사회 약자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굉장히 사람들, 그리고 일반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그들을 뭐 도와줬다, 아니면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면은 어떤 장애인이 평소에 못하던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내러티브만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청각장애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본인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90%가 넘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도 디지털 장치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태블릿 같이 해서 보여주거나 그랬는데 그건 특수 장비인 거고, 지금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리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도 뭐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입구에서 카운터에서 폰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소통이 된다. 그리고 이게 아무런 그런 적대감이 없이 아주 익숙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더 편해졌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을 통한 삶의 편리함도 있지만 어쩔 때는 사회 약자들을 더 약자로 만들기도 한다. 장애인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들이 감시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당사자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나의 프라이버시와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나의 욕망을 존중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낭만의 날이 있는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헐리우드라든지 광고에서 말하는 기술의 내러티브가 너무나 이런 기술로 세상의 문제를 바꾼다, 해결한다라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들은 좀 더 비평적이고 좀 더 날카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머도 있고 좀 더 재치 있게 개별 사람들의 고유한 그런 니즈와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비장애인 예술가나 기획자들의 역할은 뭔가라는 질문도 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진정한 그런 연대를 꿈꾼다면은 우정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친구들 중에 장애인 친구가 있는지, 그 질문에서는 두 가지인데,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요. 혹은 실제로 없다면은 나의 사회 반경이 굉장히 제한이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나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었구나, 왜 그럴까? 그게 내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게 그거였을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장애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살짝 그냥 덮어져서 넘어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혼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